이집트 사카라에 있는 조세르의 피라미드는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입니다. 약 4600년 전에 지어진 건축물이죠. 철기 시대가 시작되기 1000년 전, 그러니까 인류가 청동기 문명일 때 지어진 겁니다. 이 피라미드에는 230만 개가 넘는 석회암 벽돌이 들어가 있습니다. 벽돌 하나의 무게는 약 300kg 정도, 어림잡아 69만 톤의 벽돌이 사용된 꼴입니다. 심지어 이 지역엔 조세르의 피라미드를 포함해 7개의 피라미드가 건설이 되었는데 7개의 피라미드를 모두 짓는데 걸린 시간이 150년 남짓입니다. 이 7개의 피라미드를 짓는데 들어간 벽돌의 양은 2500만 톤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1년에 300일, 하루에 10시간씩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1시간당 약 50톤의 벽돌을 자르고 다듬고 옮기고 쌓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4600년 전의 인류가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작업량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에 대해 최근 흥미로운 논문이 하나 발표됐습니다. 조세르의 피라미드 건축에 유압식 리프트가 사용됐다라고 주장하는 논문이었죠. 그러니까 중장비를 만들어서 피라미드 건축에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참고로 유압식 리프트는 이런 겁니다. 피스톤에 기름 같은 액체를 채워서 물건을 들어올리는 장치죠. 논문은 이런 구조를 제시합니다. 홍수로 흘러넘친 물이 배수로를 따라 굴 속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굴 바닥에는 열고 닫을 수 있는 마개가 있습니다. 이 마개를 열면 굴 안으로 물이 밀려 들어오면서 수위가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돌이 놓인 받침대가 위로 올라오면 건설 현장에 300kg의 바위가 자동으로 운반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주장은 지금까지 조사된 고고학 자료, 기후, 지형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측한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유압식 리프트를 만드는 것이 사람이 직접 돌을 나르는 것보다 더 큰 노동력이 들어갈 것이다 라며 이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 유압식 리프트 가설이 사실로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4600년 전에 제작된 돌과 나무만 사용해서 만든 거대한 중장비가 건설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일이 훨씬 더 즐거우니까요. 개구리는 지금 대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치명적인 전염병 때문입니다. 이 병으로 최근 20년간 90종의 개구리가 멸종했고 수백 종의 개구리가 급격한 개체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병의 이름은 키트리디오 미코시스, 항아리 곰팡이에 감염되어 걸리는 피부병입니다. 개구리에게 피부병은 치명적입니다. 개구리의 피부는 호흡을 담당함과 동시에 몸속 전해질 농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항아리 곰팡이에 감염된 개구리는 피부가 두껍고 딱딱하게 굳습니다. 이런 피부로는 숨을 쉴 수도 체내 전해질 농도를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개구리는 호흡곤란, 심장마비 등으로 죽음에 이르죠. 지금도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개구리가 항아리 곰팡이에 감염되었다는 보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 곰팡이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될 수 있나? 라는 사실이죠. 여기엔 어느 정도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개구리는 세계적으로 꽤 인기 있는 무역품입니다. 예쁘게 생긴 개구리는 애완용으로, 덩치가 큰 개구리는 식용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항아리 곰팡이에 감염된 개구리들이 무역 과정에서 배와 비행기를 통해 전 세계로 옮겨진 셈입니다. 거기에 더해 개구리 무역이 아니어도 과일이나 농작물 무역 과정에서 개구리가 섞여서 함께 이동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요. 이렇게 옮겨진 항아리 곰팡이는 다른 개구리들을 빠르게 전염시킵니다. 모기가 여러 개구리를 옮겨다니며 피를 빠는 과정에서 모기 발에 묻어있던 곰팡이도 함께 옮겨졌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 항아리 곰팡이의 전염력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끔찍한 팬데믹을 막기 위해 과학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항아리 곰팡이를 잡아먹는 바이러스를 찾아내거나 개구리에게 무해하면서 항아리 곰팡이만 죽이는 약을 만들어서 이걸 뿌리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항아리 곰팡이가 28도 이상의 온도에선 활동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개구리를 위한 온실을 만들어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런 노력과 더불어서 개구리들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항아리 곰팡이에 맞설 수 있는 면역 체계를 스스로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항아리 곰팡이의 폭발적인 증가 추세는 일단 한풀 꺾였죠. 하지만 이건 절대 괜찮다는 신호가 아니라는 걸 이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게 얼마나 예측 불가이며 얼마나 걷잡을 수 없는 존재인지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지구가 종말의 위기에 처했다고 상상해봅시다. 거대한 자연재해, 대량 살상 무기, 대규모 전염병, 소행성 충돌, 외계인 침공, 로봇의 반란, 뭐 이런 이유들로 말이죠. 자, 대부분의 인류와 동식물이 멸종했고 소수의 인간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인간은 농경사회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문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거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멸종해버린 동물과 식물은 어떻게 해도 되살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식물이 없으니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동물이 없으니 사냥을 할 수도 없습니다. 문명은커녕 짧은 생존도 어려울 겁니다. 멸종은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회복의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끔찍하게도 멸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굳이 지구 종말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아도 말이죠. 멸종에는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거대한 씨앗 벙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각종 식물의 씨앗을 멸종하기 전에 미리 지하 깊숙한 벙커에 보관해 놓는 겁니다. 씨앗만 있다면 어떻게든 식물을 다시 길러낼 수 있고 멸종된 종도 다시 복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벙커를 시드볼트라고 부릅니다. 시드볼트는 전 세계에 딱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발바르에,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에 있죠. 시드볼트는 그야말로 완벽한 요새입니다. 두꺼운 콘크리트와 철문이 진도 6.0 이상의 강력한 지진이나 핵폭발로부터 씨앗을 보호하고 내부는 언제나 영하 20도를 유지해 씨앗의 발화와 손상을 막습니다. 전기가 끊겨 냉각장치가 가동되지 않는 상황이나 빙하가 모두 녹아 지구가 바다에 잠기는 상황에서도 씨앗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앙은 종종 인간의 상상을 벗어나곤 합니다. 상상도 못한 지진, 상상도 못한 핵전쟁, 상상도 못한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그때에도 시드볼트가 완벽하게 안전할 수 있는지는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더 안전한 벙커는 없는 걸까요? 달은 어떤가요? 황당한 소리 같지만 논문까지 나온 진지한 연구입니다. 달은 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도 없고요. 지구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도 달까지 휘말릴 일은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매력적인 건 온도입니다. 달의 남극엔 해가 들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의 온도는 영하 196도 이하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시드볼트에서는 영하 20도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냉각장치를 끊임없이 가동시켜야 하고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데 달에서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영하 196도의 온도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의 낮은 온도에선 모든 세포가 생물학적 활동 자체를 중단합니다. 늙는 것마저도 중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냉동 보관이죠. 그래서 연구팀은 달에 동물의 피부세포를 보관하자고 제안합니다. 후에 피부세포로 동물을 재복원시키는 연구가 완성이 되면 달에 보관되어 있던 세포를 가져다가 지구에서 살려내는 것도 가능할 테니까요. 다만 우주에 존재하는 다량의 방사선을 막을 방법이나 지구에 비해 낮은 중력이 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아직 연구된 바가 없기에 이 방법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구팀은 일단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사라지는 것들을 붙잡기 위한 간절한 노력들을 보면서 사라지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새삼 선명하게 다가오는 연구였습니다. 애벌레는 약합니다. 작은 몸집에 몸을 보호하는 딱딱한 껍질도 없고 달리기도 느리고 날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또 단백질은 풍부해서 먹잇감으로는 정말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신세죠. 그렇다고 애벌레가 가만히 앉아 순순히 먹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을 세우죠. 나뭇잎이나 나뭇가지를 흉내내서 천적의 눈을 피하거나 조금 더 대담한 친구들은 몸통에 가짜 눈을 그려놓고 뱀 흉내를 내며 천적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애벌레는 몸에 털을 덮기도 합니다. 그다지 따뜻해 보이지도 않고 단단해 보이지도 않는 이 털은 애벌레의 생존에 무슨 도움을 주는 걸까요? 이 털의 용도를 밝혀내기 위한 실험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이 실험은 이렇게 설계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를 하나 준비하고 여기에 애벌레 한 마리와 애벌레의 천적, 검정명주 딱정벌레를 넣습니다. 참고로 이 딱정벌레는 유명한 애벌레 사냥꾼입니다. 캐터필러 헌터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요. 사냥감이 될 애벌레는 총 6종류입니다. 털이 없는 애벌레 3종, 털이 있는 애벌레가 2종, 그리고 나머지는 털을 깎은 애벌레입니다. 연구팀은 딱정벌레의 사냥 성공률을 기록했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털이 없는 3종의 애벌레는 모두 100% 성공, 털이 있는 2종은 각각 93.6%와 46.8% 성공,
털을 깎은 애벌레는 95.7% 성공이었죠. 일단 털이 딱정벌레의 공격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털이 있어도 성공률이 2배나 차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두 애벌레는 털의 길이가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2mm, 다른 하나는 4에서 6mm 정도죠. 생존율이 높은 건 털이 긴 쪽이었고요. 딱정벌레는 단단한 턱으로 애벌레를 물어서 사냥을 합니다. 딱정벌레의 턱의 길이는 평균 2mm 정도. 그러니까 딱정벌레의 턱보다 애벌레의 털이 짧으면 딱정벌레에게 물리는 거고, 딱정벌레의 턱보다 애벌레의 털이 길면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털 보호막을 입은 동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타란툴라, 거미입니다. 타란툴라는 털로 개미의 공격을 막습니다. 체급 차이만 보면 개미가 잡아먹힐 것 같지만 상대는 보통 개미가 아닙니다. 군대개미라고 불리는 이 개미들은 집단 사냥의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이 개미들은 집도 짓지 않고 언제나 행군하고 또 행군합니다. 수백에서 수천만 마리의 개미가 끊임없이 행군하며 경로에 있는 생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죠. 그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메뚜기, 말벌, 전갈, 개 등 개미보다 몸집이 훨씬 큰 동물도 꼼짝없이 먹잇감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이 논문에선 한 가지 흥미로운 관찰 기록이 소개됩니다. 군대개미의 행렬에 타란툴라를 놓았더니 개미들이 타란툴라 위로 올라가 사냥을 시작했는데 타란툴라의 털 때문에 개미가 턱으로 물지를 못하더랍니다. 몇 번의 시도에도 별 효과가 없자 이내 개미들은 흥미를 거두고 타란툴라를 그냥 지나쳤다고 합니다. 군대개미의 행렬이 지나가고 난 뒤 타란툴라도 유유히 그 자리를 빠져나갔고요. 그 때문인지 군대개미의 식성을 연구한 자료에서도 타란툴라 거미가 먹이로 발견된 사례는 수백 건 중 한 2건뿐이었다고 하는군요. 별 쓸모 없어 보이는 털이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흥미로운 연구였습니다. 지구 최강의 육상동물은 누구일까요? 저는 코끼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끼리는 몸무게가 7,000kg 정도입니다. 사자 몸무게가 200kg 정도니까 코끼리가 대략 35배나 무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코끼리와 사자가 1대1로 싸우는 건 인간으로 치면 성인 남자가 치와와와 싸우는 수준의 체급 차이인 거죠. 그래서 코끼리는 사실상 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매머드 멸종이 흥미로운 이유입니다. 코끼리급 혹은 그 이상의 체급을 자랑하던 최강의 동물 매머드가 어째서 지구에서 그 자취를 영영 감춰버린 걸까요? 코끼리에게에서 어느 정도 짐작한 분도 있겠지만 매머드 멸종의 가장 유력한 이유로 꼽히는 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집단 사냥으로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멸종까지 이어졌다는 가설이죠. 당시 인간들에게 매머드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냥감이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하고 튼튼한 매머드의 뼈가 여러모로 유용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매머드의 뼈를 이용해서 만든 거주주의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60마리 매머드의 뼈로 만든 거대 구조물이 발견되는 걸 보면 당시의 매머드가 상당히 많이 사냥됐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총이나 칼도 없이 고작 돌로 만든 무기로 어떻게 그 거대한 매머드를 그렇게나 많이 사냥할 수 있었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이야기하는 것이 기후변화입니다. 이것도 의견이 분분한데 빙하기에 기온이 내려가서 멸종했다는 얘기도 있고 빙하기가 끝나고 기온이 올라가서 멸종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소행성 충돌로 멸종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한 가지 재밌는 가설이 발표됐습니다. 매머드는 비염 때문에 코가 막혀서 멸종됐다라는 주장입니다.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멸종 과정은 이렇습니다. 지구 기온이 올라가며 평소와 다른 식물들이 매머드의 서식지에 뿌리를 내립니다. 이 식물들이 꽃가루를 날리고 꽃가루가 매머드에게 알레르기성 비염을 유발합니다. 매머드는 코가 막혀서 냄새를 제대로 맡지 못하죠. 번식기의 매머드는 냄새로 짝짓기 상대를 찾습니다. 하지만 코가 막힌 매머드는 이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매머드는 번식기 시즌을 놓치고 결국 이것은 멸종으로 이어집니다. 연구팀은 이 주장의 증거로 매머드가 실제로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았다는 자료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매머드 유해에서 꽃가루와 유사한 유기화합물과 함께 알레르기 반응일 때 나타나는 면역 글로불린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죠.
물론 이 주장은 아직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이른 단계입니다. 증거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도 알레르기가 매머드를 모조리 멸종시켰다고 보긴 어려울 테니까요. 하지만 매머드의 멸종 원인에 대한 인식의 틀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매머드가 고작 비염으로 멸종했을 거라는 주장을 보면서 이 연구자도 환절기마다 비염으로 꽤나 고생하나 보다 라는 하찮은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무한 원숭이 정리라는 재밌는 이론이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기 원숭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원숭이 앞에는 키보드가 하나 놓여 있고 모니터에는 빈 메모장이 떠 있습니다. 이제 원숭이가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당연히 알파벳 같은 건 전혀 알지 못하고 마구 두드리기만 할 뿐이죠. 그런데 모니터에 셰익스피어의 희곡 전집이 한 글자의 오타 없이 그대로 적힙니다. 이건 원숭이가 뭔가를 알고 입력한 게 아닙니다. 완전한 우연으로 이루어진 일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가능할까요? 잘 생각해보면 아주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원숭이가 우연히 키보드에서 알파벳 C를 눌렀다고 가정해봅시다. 키보드에 50개의 키가 있다면 C를 누를 확률은 50분의 1일 겁니다. 그 다음 원숭이가 알파벳 A를 눌렀습니다. 이 역시 확률은 50분의 1이죠. 그리고 원숭이가 알파벳 T를 누릅니다. 마찬가지로 확률은 50분의 1입니다. 이렇게 원숭이는 cat, 고양이를 입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공 확률은 50분의 1이 3번, 그러니까 12만 5천분의 1이죠. 원숭이가 12만 5천 번의 시도 중에 한 번 정도는 성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12만 5천 마리의 원숭이에게 키보드를 쥐어주면 그중 한 마리는 고양이를 입력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와 같은 원리를 무한대로 확장시키면 원숭이가 셰익스피어 희곡 전집을 써내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세상에 절대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멋진 이론입니다. 아이 근데 솔직히 이런 생각 안 드나요? 이게 진짜로 되나? 그래서 수학자가 직접 계산을 했습니다. 최근 시드니 공과대학교의 한 연구원이 무한원숭이 정리가 가능한가에 대해 계산을 하고 그 결과를 논문으로 냈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유한원숭이 정리의 수치적 검증. 잘 보면 무한원숭이 정리를 유한원숭이 정리로 바꿨습니다. 애초에 무한이라는 건 상상의 공간이니까 이걸 우리가 사는 유한한 공간으로 바꿨을 때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지 검증해보겠다는 의미죠. 이를 위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원숭이 대신 영장류인 침팬지가 실험에 참여합니다. 키보드에는 30개의 키만 있습니다. 침팬지는 1초마다 키를 하나씩 누릅니다. 현재 지구엔 약 20만 마리의 침팬지가 살고 있습니다. 이 20만 마리의 침팬지가 동시에 작업을 진행합니다. 우주의 수명은 10의 100제곱년으로 가정합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우주에 종말이 오기 전까지 침팬지가 바나나를 입력할 확률이 100%였습니다. 나는 침팬지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라는 문장은 어떨까요? 이건 역시 100%입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희곡 전집이 완성될 가능성은 아쉽게도 전혀 없었습니다. 논문의 저자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의 3막 3장 87행을 인용해서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합니다. 안 돼요. 그렇다면 실제로 원숭이에게 키보드를 쥐어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002년에 영국 플리머스 대학교에서 6마리의 원숭이에게 한 달 동안 키보드를 치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5페이지에 달하는 긴 글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는 화장실 신세가 되었죠. 지금부터 원숭이가 쓴 글의 전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아는 단어가 보이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고래는 응가를 조금 번거롭게 합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헤엄을 치다가도 200m 혹은 그 이상의 긴 거리를 헤엄쳐서 굳이 수면까지 올라옵니다. 고래 전용 화장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요? 그 이유는 수압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심 200m에선 대략 1제곱cm당 20kg의 수압이 가해집니다. 이 압력은 고래의 항문에도 그대로 적용되죠. 그러니까 고래 항문을 수십 kg짜리 무게추가 꽉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좀 괴로운데, 그래서 고래는 이 항문에 가해지는 수압을 줄이기 위해 바다 표면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수압이 낮아지면서 항문이 열린 고래는 시원하게 볼일을 보죠. 그런데 고래의 이 배변 습성은 사실 지구 생태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엄청나게 중요한 행동입니다. 고래 펌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래가 펌프가 된다는 뜻이죠. 아래에서 먹고 위로 올라와서 응가를 하는 게 펌프 같기 때문인데, 고래 펌프는 단순히 고래가 먹고 싸는 것만을 가리키는 단어는 아닙니다. 고래 펌프는 고래가 영양분을 순환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래의 응가엔 철분, 질소, 인 등의 영양분이 풍성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플랑크톤들에겐 좋은 거름이 되죠. 그러니까 고래는 물속 영양분을 물 위로 올리는 펌프인 셈입니다. 또한 식물성 플랑크톤은 지구의 이산화탄소 양을 줄여주는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하면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래 펌프는 바다 생태계를 유지시킴과 동시에 지구 온난화를 막는 안전장치인 겁니다. 그런데 이 펌프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고래잡이는 하나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고래에서 나오는 기름이 기계 윤활유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냥당한 고래의 수가 300만 마리입니다. 전체 고래의 99%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죠. 당연히 고래 펌프의 작동량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래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사냥당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고래 펌프가 순환시킨 철분의 양만 남극해를 기준으로 1년에 12,000톤에서 1,200톤으로, 그러니까 10분의 1토막이 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고래의 개체수 감소가 생태계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엉뚱해 보이면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일명 고래 응가 복원 프로젝트인데, 고래 응가와 성분이 유사한 인조 고래 응가를 만들어서 바다 이곳저곳에 뿌리는 겁니다. 일단은 인조 고래 응가가 실제로 바다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테스트하는 단계인데, 40-50년 안에 바다를 400년 전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라는 옛말이 떠올랐습니다. 1900년대 산업사회에선 고래 응가가 이렇게 아쉬워질지 알았을까요? 만약 고래 응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 100년 전에 밝혀졌더라면 이 무자비한 고래 사냥을 멈출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오이가 있더군요. 이 오이는 스쿼팅 큐컴버라고 불립니다. 직역을 하자면 뿜는 오이라는 뜻인데, 씨앗과 함께 점액질을 내뿜는 신기한 녀석이죠. 그런데 위력이 생각보다 훨씬 어마어마합니다. 이 오이는 대략 크기가 4cm 정도입니다. 이 오이가 씨앗을 내뿜을 때 씨앗의 속도가 시속 72km고 내뿜은 씨앗은 10m까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 길이의 250배에 달하는 거리까지 씨앗을 던져버리는 건데,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키 170cm의 성인 남성이 425m까지 공을 던지는 겁니다. 축구장 4개를 이어붙인 거리를 그냥 던져버리는 건데, 근육도 없는 식물이 어떻게 이렇게 황당할 정도의 힘을 낼 수 있는 걸까요? 이걸 밝혀내기 위해 수학자와 식물학자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밝혀낸 메커니즘은 식물이 보여주는 거라고 보기엔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이 논문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연구 방법이 인상적인데, 우선 오이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CT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이와 줄기의 위치 변화, 씨앗이 발사되는 속도와 각도, 발사 과정에서 오이의 부피 변화, 발사 후 씨앗의 분포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수학적 모델링을 거쳤다고 하는군요. 무슨 오이 하나에 이 정도로 공을 들이나 싶은데, 그 결과를 보면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이 오이는 안쪽에 점액질을 가득 채워서 내부 압력을 크게 높입니다. 이 압력이 추진력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 스스로 발사 각도를 조절합니다. 오이 안쪽에 있던 점액질을 줄기로 보내서 줄기를 곧게 펴는 겁니다. 그러면 오이가 위쪽으로 들리면서 발사 각도가 조절됩니다. 씨앗을 가장 멀리 보낼 수 있는 37도에서 45도 사이로 말이죠. 이제 발사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드디어 발사가 시작됩니다. 오이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안에 있는 씨앗들이 분출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오이가 분출되는 힘에 의해 회전을 합니다. 이 회전 덕분에 씨앗은 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넓은 범위로 흩뿌려질 수 있죠. 이 관찰 결과 각각의 오이들이 회전하는 방향과 속도가 모두 일정했는데, 이건 오이가 분명한 의도를 갖고 회전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에 의해 발사 각도나 회전 속도 등을 조금씩 바꿔봤더니 씨앗이 덜 흩뿌려지더랍니다. 그러니까 최적화가 상당히 잘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얼핏 보기에 가만히 멈춰 있어 보이는 식물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살아남기 위해 저마다의 최적화 전략을 갖고 치열하게 살고 있는 듯합니다. 역시 세상은 넓고 자연의 경이로움은 끝이 없습니다. 열심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흥미로운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25년 2월 소더비 경매에 300년 전에 만들어진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이 바이올린은 대략 1200만 달러에서 1800만 달러에 팔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170억에서 250억 사이에 팔린다는 건데, 도대체 악기에서 얼마나 좋은 소리가 나길래 이렇게 비싼 걸까요? 소더비에선 이 악기의 소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풍부하고 복합적이며 깊은 소리, 음색은 달콤하면서도 고르고 음표 하나하나에 풍부함을 더한다. 유니크함이 깔린 따뜻한 음색. 이걸 읽으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조금 호들갑 같은데, 오래되고 귀한 악기라서 괜히 더 좋게 들리고 그러는 거 아닌가? 아니, 그것도 그런 게 기술력이 지금이 훨씬 좋을 텐데 300년 전 옛날 악기가 더 소리가 좋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구분도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자료를 조금 찾아봤는데 흥미로운 논문 한 편을 찾았습니다. 신구 이탈리아 바이올린의 청취자 평가. 제목만 봐도 감이 오죠? 옛날 악기랑 현대 악기를 놓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실험은 파리와 뉴욕에서 시행됐습니다. 연주자 9명이 실험에 참여했는데 블라인드 테스트를 위한 무대 설계가 재밌습니다. 무대는 스크린으로 가려져서 관객은 연주자를 볼 수 없고 소리만 들을 수 있습니다. 9명의 연주자는 스트라디바리우스와 신식 바이올린으로 똑같은 곡의 똑같은 부분을 번갈아서 연주합니다. 이때 연주자가 어떤 악기를 먼저 연주할지는 매번 바뀌기 때문에 관객은 순서로 악기를 추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연주자가 괜히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들면 뭔가 알 수 없는 고향감이 들면서 연주를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주자도 악기를 분간할 수 없도록 용접용 고글을 씌웠습니다. 용접할 때 눈이 상할 정도의 밝은 빛이 나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두운 고글을 쓰거든요. 이걸 연주자한테 씌운 겁니다. 악기의 형태만 겨우 보이도록 말이죠. 관객은 총 137명이 참여했는데 여기엔 바이올린 제작자와 바이올리니스트가 90명 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악기 소리를 듣는 귀가 상당히 정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는 거죠. 그럼 다음 설문을 통해 가장 좋은 악기 소리가 무엇인지, 악기 소리의 구분이 가능했는지 등을 물어보고 결과를 토대로 악기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부분의 청중들이 신식 바이올린의 소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스트라디바리우스와 신식 악기 소리를 구분하기 어렵다고도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명성은 다 허구이고 1800만 달러의 값어치는 모두 거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건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애초에 연구의 목적이 스트라디바리우스의 값어치를 밝혀내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진짜 눈 감고 들으면 모르는 거 아니야? 라는 호기심을 정밀한 실험으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는 구분할 수 없다로 명확하게 결론이 났고, 이제 연구팀은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바이올린의 연식, 제조국과는 상관없이 연주의 품질을 좌우하는 물리적 지표는 무엇인가? 저는 이 과정이 과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기심이 연구로 이어지고 그 연구가 다른 호기심을 낳고 그 호기심이 후속 연구로 이어지는 순환 속에서 끊임없이 데이터가 축적되고 그게 과학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바라기로는 이 연구에 대한 반응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거품일까?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실험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적어주세요. 혹시 아나요? 어떤 연구자가 여기서 영감을 얻고 이걸 연구 주제로 정할 수도 있잖아요.
한 연구팀이 지난 50년간 제작된 영화 16만 6,534편의 전체 대사를 모조리 머신러닝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살인 이야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군요. 연구팀은 영화에서 등장하는 전체 동사 중에서 살인에 관련된 단어가 차지하는 백분율을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일단 분석한 16만 편의 영화 중 7%의 영화에서 살인에 관련된 단어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건 연구의 정확성을 위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조건을 한정시킨 결과입니다. 킬 또는 머더처럼 살인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단어만 추적했고 명확하게 죽였다라고 능동형으로 쓰인 경우만 카운팅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다 혹은 죽였는가처럼 수동형, 의문형은 카운팅에서 뺐고 총을 쏘다, 칼로 찌르다 이런 간접적인 표현들도 모두 다 빠진 결과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살인 이야기는 몇 %가 증가했을까요? 1970년대에는 영화 대사에 쓰인 모든 동사 중에서 0.21%가 살인에 연관된 단어였는데 2000년대에는 이 수치가 0.37%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56% 정도 늘어난 겁니다. 연구팀은 이 결과를 두고 현대로 들어오면서 50년대에 비해 총격신이 2배 이상 늘었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얘기했다는군요. 그리고 몇 달 전에는 노래 가사 전체를 분석한 연구도 발표됐는데 이것도 결과가 꽤 흥미롭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연구팀이 1970년부터 50년간 발표된 35만 3,320곡의 노래 가사를 모두 분석했습니다. 랩, 컨트리, 팝, R&B, 록 5장르의 음악을 중심으로 분석했는데 거의 모든 장르에서 me, mine 등 나를 지칭하는 단어의 빈도수가 늘었고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단어의 빈도수 또한 증가했다고 합니다. 랩과 R&B의 경우엔 어휘의 다양성이 줄어들었고 모든 장르에서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늘었다고 하는군요. 개인적으로 이런 변화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변했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OTT와 스트리밍이 영화, 음악을 소비하는 주요 수단이 되면서 소비자의 콘텐츠 선택의 폭이 광범위하게 넓어졌잖아요. 이런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음악도 영화도 소비자의 눈과 귀에 더 잘 꽂히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제가 만드는 콘텐츠도 잘 살아남아야 할 텐데요. 열심히 살려보겠습니다. 지구에는 대략 1000만 종 이상의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인간이 발견한 건 고작 10%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종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견될 겁니다. 새로운 종이 발견되면 새로운 이름을 붙여줘야겠죠. 이때 이름을 붙여주는 건 이 생물을 찾은 사람입니다. 생물을 찾은 사람이 학교에 발표할 때 논문에 이름과 함께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간단하게 적는 거죠. 이때 이름은 종의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한 규칙에 따라 짓습니다. 이걸 학명이라고 부르죠. 동식물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런 학명을 자주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나저나 자신이 인류 최초로 발견한 생명체에게 이름을 붙인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저라면 평범한 이름보다는 뭔가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것 같은데 과학자들도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학명을 잘 살펴보면 꽤 인상 깊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학명은 발견자의 이름이라던가 발견된 장소, 특징 등을 반영해서 짓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학술적인 의미를 갖는 이름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보를 반영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죠. 그런데 가끔 뜬금없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식물은 2023년에 발견된 프리에소디엘시아 라리사입니다. 여기서 이 라리사는 블랙핑크 리사의 본명입니다. 발견자가 리사의 팬이라고 하네요. 이 나방은 2017년에 발견된 네오팔파 도널드 트럼피입니다. 맞습니다. 그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나방의 머리 모양이 트럼프의 헤어스타일을 닮아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공룡은 드라코렉스 호그와트시아입니다. 해리포터에 나올 법한 용의 모습이라고 해서 호그와트라는 이름을 넣었다고 하는군요. 이 공룡은 타노스 시모나토이입니다. 마블 유니버스에 나오는 그 타노스 맞습니다. 마블 유니버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타노스와 크게 비교까지 해줬네요. 이 밖에도 메시, 오바마, 레이디 가가, 테일러 스위프트 등 유명인의 이름을 넣은 학명이 엄청나게 많은데 위키피디아에는 이걸 별도로 정리해놓은 문서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적힌 사례만 2000건이 넘더군요. 심심할 때 한번 훑어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유쾌한 농담으로만 끝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딱정벌레의 학명은 아노프탈무스 히틀러리입니다. 1933년에 지어진 이름으로 이 이름을 지은 오스트리아의 수집가 오스카 샤이벨은 아돌프 히틀러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히틀러에게 헌정하기 위해 이런 이름을 지었고 히틀러도 꽤나 만족했다는군요. 그리고 이 이름 덕분에 이 딱정벌레의 표본은 나치 매니아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으면서 비싼 값에 거래됐습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딱정벌레가 난데없이 사냥을 당했죠. 전갈 중에선 호텐토타라는 이름을 가진 종이 있습니다. 호텐토시라는 단어에 기반한 이름인데 이건 남아프리카 원주민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 단어입니다. 비슷하게 해조류, 균류, 식물 등의 학명에 종종 붙는 카프라라는 이름도 남아프리카 흑인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 단어인 카피르가 어원이고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런 학명들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카프라는 학계에서 투표를 거쳐서 2026년부터 아프라로 대체되기로 합의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을 법한 학명을 모두 찾아내서 바꾸는 일은 또 다른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학명을 바꾸는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하면 기존 연구자료와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학명의 옳고 그름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준이 모호하고 학명을 바꾸는 작업이 여러 집단의 정치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도 하고요. 과학자들의 소소한 언어 유희였던 학명 짓기가 이런 식으로 또 사회적 이슈로 연결되는 걸 보면서 정말 작은 말과 글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라면 그게 무엇이든 책임감과 고민이 필요한 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연금술사들은 2000년 동안 금속을 금으로 바꾸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성공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불과 200년 만에 제조를 성공시켜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1700년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화학자 라부아지에와 영국의 화학자 스미스슨 테넌트가 다이아몬드는 순수하게 탄소로만 이루어졌다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뜨겁게 가열했더니 딱 이산화탄소만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에 포함된 탄소의 무게가 정확히 다이아몬드의 무게와 일치했죠. 이로써 다이아몬드는 탄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이라고 추정한 겁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이 새까만 숫덩이와 근본적으로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겠죠. 값싼 숫덩이를 값비싼 다이아몬드로 바꿀 수 있다. 이건 연금술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연금술은 원소 자체를 바꿔야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탄소만 어떻게 잘 조작하면 가능할 테니까요. 그리고 약 100년 후 노벨 화학상 수상자였던 앙리 무아상이 다이아몬드를 만들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숫덩이에 강한 열과 압력을 가하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열과 압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천재적인 방법을 고안해냈죠. 우선 그는 3500도까지 가열이 가능한 전기 용광로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광로에 철과 숫덩이를 집어넣어 녹였습니다. 그 다음 이걸 급격하게 냉각을 시키는데 그러면 철이 빠르게 수축을 합니다. 이 수축에 의해 철 내부에 엄청난 압력이 발생하고 이 압력이 숫덩이를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겁니다. 수년의 끈질긴 시도 끝에 앙리 무아상은 숫덩이 속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알갱이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그 양도 너무 적고 이게 정확히 다이아몬드였는지 분석 결과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한간에는 앙리 무아상의 조수가 사실 무아상 선생님이 고생하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몰래 숫덩이에 다이아몬드 가루를 섞어 넣었습니다 라고 충격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충격 고백이 그 어떤 문헌 자료로도 남아있지 않은 걸 보았을 때 이건 그냥 재미를 위한 단순 루머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이 무아상의 연구가 절반의 성공으로 그쳤지만 그렇다고 무아상이 아주 헛된 꿈을 꾼 건 아니었습니다. 50년 뒤 업그레이드된 장비가 등장해서 무아상의 꿈을 이뤄줬거든요. 1954년 제너럴 일렉트릭사는 100억 파스칼의 압력과 2000도 이상의 온도를 가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해서 진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당시에 만든 다이아몬드는 지름이 0.15mm 정도로 티끌만큼 작은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진짜로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엄청난 성과였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무아상의 꿈이 이뤄지는데 겨우 50년밖에 안 걸린 셈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로부터 70년이나 지났죠. 이쯤 되면 뭐 대량 생산도 가능해졌겠네요. 맞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강한 온도와 압력을 가하는 방식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듭니다.
화학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 초음파를 이용하기도 하죠.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크고 빠르게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원에선 액체 금속을 이용해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이 방법을 이용하면 150분만 해도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제조 방법에 따라서 다이아몬드는 순도나 품질이 조금씩 다른데, 이거에 따라서 공업용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보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보석으로 제조된 다이아몬드의 경우에는 천연 다이아몬드와 구별이 불가능한 수준이죠. 사실 이 구별 자체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애초에 다이아몬드가 탄소로만 이루어진 순수한 결정체라서 이게 천연이든 인공이든 그냥 완전히 똑같은 물질이거든요. 전문가도 첨단 장비를 이용해야 겨우 구별이 가능한데 그 원리가 재밌습니다. 다이아몬드에 이물질이 섞여 있는지를 검사하는데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그게 천연 다이아몬드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다이아몬드는 완벽히 통제된 환경에서 만들기 때문에 결점이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상태로 제작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당연히 천연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비쌉니다. 이 제조된 다이아몬드는 제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퀄리티도 더 좋아지고 있지만 더 빠르게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이유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요.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쯤 되니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희소해서? 단단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아서? 글쎄요, 일단 이런 이유는 아닐 것 같네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흰개미가 아닌 걸 찾아보세요. 정답은 이겁니다. 이건 파리의 애벌레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파리 애벌레의 엉덩이입니다. 이 애벌레는 모로코 남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한 우연으로 찾아낸 겁니다. 연구팀이 개미를 조사하다가 우연히 흰개미 둥지에서 3마리의 파리 애벌레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보통 흰개미가 아닌 다른 생명체가 흰개미 둥지에 들어오면 병정개미들이 잡아서 죽이기 마련인데, 이 애벌레들은 정말 뻔뻔하게 흰개미의 모습을 하고 잘 살고 있더랍니다. 흰개미가 열심히 모아놓은 먹이를 훔쳐 먹으면서 말이죠. 여기에 흥미를 느낀 연구팀이 주변의 돌이란 돌은 다 들춰가면서 흰개미 둥지를 조사했는데, 수백 개의 돌을 들쳤는데도 파리 애벌레는 딱 2마리가 더 발견됐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첫 발견이 정말 엄청난 우연으로 이뤄진 거죠. 연구팀이 이 파리 애벌레를 연구실로 데려와서 자세히 조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게 흰개미를 흉내내고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일단 외형이 아주 그럴듯한데, 여기 보이는 이 두 눈이 사실 애벌레의 숨구멍입니다. 그리고 저 더듬이는 온몸에 나있는 돌기고요. 그런데 이게 외형만으로는 흰개미를 속이기에 조금 부족합니다. 어두운 땅 속에서는 어차피 겉모습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구팀이 애벌레의 냄새를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흰개미의 냄새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태와 냄새까지 모두 모방한 그야말로 완벽한 위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애벌레는 어쩌다가 엉덩이에 위장을 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애벌레가 다 커서 파리가 되면 어떻게 흰개미 둥지를 빠져나갈까요? 도대체 흰개미 냄새는 어떻게 분석을 해서 이 냄새를 몸에서 뿜어낼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애벌레도 엄청나게 똑똑한 생물인데 인간이 그걸 몰랐던 거 아닐까요? 정말 여러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애벌레입니다. 후속 연구가 나오면 또 소개해드릴게요. 아폴로 17호 미션의 사령관이었던 유진 선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달 탐사에서 마주할 생리학적, 신체적, 기계적 문제는 모두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먼지만 빼고요. 이 달 먼지는 우리 집 책장에 쌓여있는 그런 먼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기가 없다는 건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이건 풍화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로 이어집니다. 지구에선 흙이나 먼지 알갱이가 둥글둥글하게 생겼습니다. 풍화작용 때문에 거친 모서리들이 깎여나갔기 때문이죠. 반면 달에서는 흙먼지 알갱이가 뾰족하고 날카롭습니다. 풍화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달은 작은 유리 파편이 땅을 가득 메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최악인 점이 있습니다. 달 먼지는 엄청나게 잘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이건 태양 때문입니다.
태양 복사에 의해 달 먼지 표면에 양전하가 발생합니다. 이건 정전기가 있는 것과 비슷한 상태죠. 그래서 먼지가 강한 흡착성을 갖는 겁니다. 실제로 아폴로 미션에서 달에 다녀온 우주 비행사를 보면 탄광에 다녀온 사람처럼 옷이 새까맣게 변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작은 유리 파편이 끊임없이 달라붙는다. 정말 최악이죠. 옷은 계속 찢어지고 유리엔 엄청난 흠집들이 날 겁니다. 모든 기계 장비는 빠르게 마모될 거고요. 유진 선원이 왜 그렇게 먼지를 극혐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럼 화성은 어떨까요? 화성은 대기가 있습니다. 바람도 불고요. 그러니까 먼지가 유리 가루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 이런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인류의 미래 우주 탐사에 있어서 화성의 먼지가 건강에 미칠 영향과 대책. 이 자료에서 보면 화성의 먼지에는 독성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롬, 베릴륨, 비소, 카드뮴 같은 중금속 물질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성 먼지의 평균 입자 크기는 3마이크로미터 정도입니다. 안타깝게도 펜은 5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만 걸러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화성 먼지가 호흡기로 들어오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속으로 침투가 가능하다는 거죠. 화성 먼지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화성 토양과 달 토양 샘플을 가지고 먼지를 막을 방법을 밤낮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구 밖을 나서면 작은 티끌조차도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는 걸 보면서 새삼 지구라는 행성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구를 떠나서 우주를 탐험하는 이들이 얼마나 용감한지, 그 탐험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인간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서기 79년 역사상 가장 끔찍한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베수비오 화산 폭발. 이 폭발로 인해 로마에 번성했던 두 도시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이 하루 만에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 뒤 헤르쿨라네움 지역에서 기묘한 유리 조각 하나가 발견됩니다. 검은색에 반짝이는 이 유리 조각은 조사 결과 어느 20세 청년의 뇌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유리 조각 안에서 뇌세포의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이 발견을 두고 과학계에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뇌가 유리로 변하는 게 가능한가? 라는 거였죠. 그런데 최근 이 과정을 설명하는 논문이 하나 발표됐습니다. 뇌의 유리화에서 핵심은 높은 온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유리는 모래를 가열해서 녹인 후에 이를 공기 중에서 빠르게 식혀서 만듭니다. 이 과정이 뇌에 그대로 작용한 거죠. 연구팀은 뇌가 510도로 가열된 후에 빠르게 식으면서 유리가 됐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이 높은 온도에서 뇌가 타버리지 않고 유리로 변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답은 화산 폭발의 과정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합니다. 거대한 연기 기둥이 대기권을 뚫고 성층권까지 치솟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폭발이 인간에게 곧바로 피해를 주진 않습니다. 사람은 땅에 살고 폭발은 하늘로 치솟으니까요. 폭발로 인해 분출된 돌멩이들이 비처럼 쏟아질 텐데 이건 건물 안으로 대피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큰 돌이 떨어지면 건물도 무너질 테지만 이건 곧 닥칠 재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12시간 뒤 치솟아 올랐던 거대한 연기 기둥이 중력의 영향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수백 도의 뜨거운 가스와 화산 물질들이 평균 시속 150km 이상의 속도로 밀려와 파도처럼 온 땅을 휩쓸어 버립니다. 이걸 화산 쇠설성 밀도류라고 부릅니다. 진짜 재앙의 시작이죠.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을 하루 만에 쓸어버린 것도 이 화산 쇠설성 밀도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청년의 뇌를 유리로 만들었습니다. 화산 쇠설성 밀도류로 인해 순식간에 밀려온 뜨거운 가스가 한 청년의 뇌를 510도까지 가열시켜 순식간에 녹여버립니다. 그와 동시에 두개골이 뇌의 기화를 막습니다. 한편 가스 폭풍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지나가고 난 뒤 열기가 몇 분 안에 가라앉습니다. 이 때문에 녹았던 뇌도 빠르게 냉각이 되죠. 그 결과 반짝이는 유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유리 조각은 2000년 뒤에 연구팀의 손에 들어와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대한 자연 앞에서 당시 인간의 문명이 얼마나 작은 존재였는지를 이 유리 조각이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의문도 듭니다. 지금의 과학기술로 만든 문명은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도 버텨낼 수 있을까? 뭐 결과가 어떻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정식과 회로는 어떤 새의 울음소리를 생성합니다. 이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부품들은 새의 부리, 기관, 성문, 구인두광 등 새가 소리를 내는데 사용하는 부위를 대체하죠. 이 장치가 생성한 소리는 칭골로라고 불리는 새의 울음소리를 그대로 재현해냅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정교하게 공을 들여서 고작 새소리를 내는 장치를 만든 건 새에게 노래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잊혀진 민요를 구전시키기 위함이었죠. 1969년 칭골로에 관한 논문이 한편 발표됐습니다. 거기엔 이런 그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형 문자처럼 보이는 이건 칭골로의 노래를 기호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연구팀은 이 그림을 바탕으로 현대 칭골로와 60년대 칭골로의 노래소리를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60년대 칭골로의 노래 중 단 3곡만 현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칭골로의 잊혀진 노래를 다시 되살려주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이 회로와 방정식을 이용해서 말이죠. 아기가 부모에게 말을 배우는 것처럼 칭골로도 어른에게 노래를 배웁니다. 노래 학습은 보통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이어지죠. 2월 이후엔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휴식기를 갖다가 8에서 9월이 되면 다시 노래를 시작합니다. 연구팀은 노래 학습 기간, 그러니까 10월에서 2월까지 칭골로들에게 기계로 만든 노래를 하루 최대 8시간씩 들려줬습니다. 잊혀진 60년대의 명곡 중 하나를 말이죠. 3개의 기계를 이용해서 무작위의 간격으로 노래를 들려줬는데 이 노래 학습 기간이 지나고 8월이 됐을 때 연구팀은 자신들이 가르친 노래가 칭골로들 사이에서 불리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라져버렸던 칭골로의 민요를 기계를 이용해서 만들어내고 이걸 새에게 다시 학습시켜서 되살려내는 데 성공한 겁니다. 진짜 대단하죠. 인간에게 있어서 사투리와 민요가 문화적 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듯이 새에게도 울음소리의 다양성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구상에서 영영 듣지 못할 뻔한 소리를 과학기술을 통해 다시 되살려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업적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군요. 칭골로의 눈으로 봤을 때 이런 식의 다양성 보존이 정말 감사하고 다행인 일일까? 혹시 칭골로 사회에 어떤 혼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 분야 연구자분들의 의견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지나가다 우연히 이 영상을 발견하신다면 의견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물리 실험을 해볼까요? 박수를 칠 건데 손 모양을 조금 다르게 치는 겁니다. 우선 손바닥을 쫙 펴고 쳐볼게요. 소리를 기억하세요. 자, 이번엔 손을 서로 수직으로 놓고 둥글게 말아서 쳐볼까요? 두 박수 소리의 차이를 느끼셨나요? 손을 펴면 높은 소리가 나고 손을 말면 낮은 소리가 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코넬 대학교 연구팀이 이 원리를 밝혀낸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 속엔 박수를 더 잘 들리게 치는 법과 박수 소리의 놀라운 응용법도 들어있었습니다. 연구팀은 박수 소리의 원리를 밝혀내기 위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손에 베이비 파우더를 묻히고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하면 이런 영상을 얻을 수 있죠. 영상에서 보면 박수를 치고 난 뒤 베이비 파우더가 물총처럼 발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현상이 박수 소리의 핵심입니다. 이게 헬름홀츠 공명기에서 나타나는 공기의 흐름과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헬름홀츠 공명기는 커다란 공 위에 좁은 입구가 달려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꼭 이렇게 안 생겨도 돼요. 이것도 헬름홀츠 공명기입니다. 커다란 몸통과 좁은 입구, 이게 헬름홀츠 공명기의 핵심이죠. 그리고 박수 칠 때의 손도 마찬가지로 헬름홀츠 공명기입니다. 손바닥이 몸통이 되고 손가락 사이 틈이 좁은 입구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연구의 주제입니다. 박수를 칠 때 손은 헬름홀츠 공명기가 된다. 헬름홀츠 공명기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입구에 바람을 불면 하나의 음이 나온다는 거죠. 병 플루스를 불어보셨다면 이걸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음을 높이고 싶다면 병 안에 물을 채워서 몸통의 부피를 줄이면 되죠. 이 원리를 응용하면 손 모양에 따라 박수 소리가 달라지는 현상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손을 펴면 손바닥 안에 생기는 공간이 작아져서 높은 소리가 나고 손을 말면 공간이 넓어져서 낮은 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낮은 소리는 공간을 꽉 채우면서도 소리를 멀리까지 전달시키는 데 유리하고요. 그러니까 박수를 칠 땐 손을 말아서 최대한 공간을 넓혀주세요. 그렇다고 이 논문이 박수 잘 치는 법을 밝혀내려고 나온 건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이 연구의 중요한 점은 박수 소리를 물리학적으로 해석해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 해석을 이용하면 손의 모양, 손의 크기, 피부의 탄력, 손에 묻어있는 땀의 양 등을 보고 어떤 소리의 박수가 될지 예측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원인과 결과를 바꾸면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박수 소리만으로도 박수 친 사람의 손의 모양, 손의 크기, 피부 탄력 등 손에 관련된 정보를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더 발전시켜 볼까요? 사람은 모두 손의 모양과 크기, 피부의 재질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에 따라 박수 소리도 모두 다를 거고요. 그러니까 박수 소리를 마치 지문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먼 미래의 일일 테지만요. 박수 한 번으로 도어락이 열리고 박수 한 번으로 출석 체크가 끝나고 박수 한 번으로 입국 심사가 끝나는 세상. 굉장히 재미있는 미래가 상상이 되는 연구였습니다. 최근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30일간 된장을 발효시키는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놀랍게도 실험은 성공이었죠. 그런데 지구와는 조금 다른 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된장의 색이 달랐고 맛도 좀 달랐죠. 도대체 어떤 된장이 만들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건 먹어도 되는 걸까요? 일단 우주된장이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건 방사선 수치입니다. 지구에선 우주에서 날아오는 대부분의 방사선을 대기가 막아줍니다. 하지만 ISS는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되죠. 그래서 ISS 내부에서 측정되는 방사선 수치는 서울의 310배, 도쿄의 120배가 넘습니다. 이 방사선이 발효에 영향을 줄까요? 네, 줍니다. 발효는 살아있는 균이 하는 건데 이 균이 방사선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실험을 다룬 연구 논문에선 우주된장의 균을 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지구에서 발효시켰을 때와 균의 종류는 비슷했지만 구성하는 비율이 달랐고 균에서 돌연 변이가 일어났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력도 발효에 영향을 줍니다. 아시다시피 우주는 중력이 거의 없습니다. 지구에선 가벼운 물질이 위로 뜨고 무거운 물질이 아래로 가라앉는데 우주에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균이 호흡을 하면서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날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고여 있었을 겁니다. 발효 과정 중에 생기는 여러 물질이 밀도에 따라 서로 이동하는 일도 생기지 않았을 거고요. 어쩌면 지구보다 훨씬 더 고요한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방사선에 노출된 돌연변이균과 미세중력의 고요함 속에서 발효된 우주된장은 과연 무슨 맛이었을까요? 이 우주된장을 맛본 평가자들은 지구된장보다 더 맛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더 고소하고도 깊은 맛을 냈다고 하는군요. 색깔도 조금 달랐는데 우주된장이 좀 더 색이 밝았다고 합니다. 물론 유전자 변이에 따른 안전평가는 더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 더 맛있는 건 사실인 것 같네요. 저는 이 실험을 보면서 영화 마션이 생각났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화성에 감자를 심기 위해서 화성 토양에 우주 비행사들의 대변을 막 뿌리잖아요. 그 대변에 들어있던 미생물들이 화성을 비옥한 땅으로 바꿔준 거고요. ISS에서 된장을 담그는 게 가능했다는 건 된장 속 미생물이 우주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니까 어쩌면 된장으로도 화성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된장으로 테라포밍을 하면 꽤나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식량으로도 쓸 수 있고 거름으로도 쓸 수 있고. 네, 뭐 그냥 재밌는 상상이었습니다. 티리엄 퍼플, 이 아름다운 보라색은 고대 문명에서 절대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왕족, 귀족, 제사장 등 최상위 계층에게만 허락되는 색이었죠. 그런데 왜 하필 보라색이 모든 색의 왕이 된 걸까요? 재료가 희귀해서 자수정을 갈아넣기라도 하나요? 이 염료의 재료는 뮤렉스라고 불리는 고둥입니다. 지중해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죠. 이렇게 흔한 재료로 만드는 티리엄 퍼플이 어떻게 권력의 상징이 된 걸까요? 저는 최근에 나온 연구 논문 한 편을 보고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티리엄 퍼플 염료를 생산하던 공장의 유적을 발견했다는 논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테일시크모나 유적지에서 발견된 이 공장은 기원전 1100년에 지어졌습니다. 티리엄 퍼플 염료를 무려 500년 동안이나 생산했던 공장이죠. 기원전 1100년이면 철기시대 초기입니다. 이 시대에 공장이 있었다는 주장이 상당히 흥미로웠는데요. 연구팀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여기에 공장이 있었다고 추측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유적지에서 발견된 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뮤렉스의 껍데기들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껍데기의 모양입니다.
유적에서 껍데기들이 수천 개 발견됐는데 이 껍데기들은 모두 위쪽 부분과 입구 쪽 부분이 동일하게 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깨진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가공을 했다는 거죠. 이건 이곳에서 뮤렉스를 대량으로 처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뮤렉스를 가공하는 데 사용한 석기 도구입니다. 뮤렉스의 껍데기를 깨고 원료를 빻는 데 사용된 석기 도구들이죠. 그리고 이 석기 도구들은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보라색 염료가 묻은 토기 조각들입니다. 조각의 형태와 크기로 보았을 때 이 토기의 용량은 대략 350리터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 가정용 욕조 1개 반 분량의 엄청난 크기죠. 이 토기 안에서 염색이 진행됐을 겁니다. 자, 이 발견을 토대로 공장이 어떻게 가동됐는지 상상을 해볼까요? 공장으로 수백 수천 개의 뮤렉스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노동자들은 석기로 이 뮤렉스의 껍데기를 깨고 뮤렉스에서 알맹이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 알맹이에서 뮤렉스의 하부 세열샘을 추출해내죠. 쌀알 한두 개 정도 크기의 아주 작은 크기였을 겁니다. 이 하부 세열샘에는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습니다. 이 액체를 모은 다음에 끓이면서 산화를 시키면 녹색으로 변했다가 점차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이게 염료가 되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공정을 재현한 다른 연구 논문에선 뮤렉스 10,000마리에서 1.4g의 염료가 추출됐고 이걸로는 의복의 장식띠 일부만 염색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되는 작업 효율입니다. 도대체 뮤렉스 몇 마리를 가공해야 옷 한 벌을 염색할 수 있는 걸까요? 게다가 이 염료를 가공할 때 나는 냄새는 지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에는 염색공의 손에서 썩은 생선 냄새가 진동을 한다라고 적혀 있었고 고대 유대인 사회에선 결혼을 하고 나서 그 후에 염색공이 된 남편과는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도 했다고 하는군요. 수만 마리의 뮤렉스를 끊임없이 자르고 끓여댔으니 그럴만도 했을 겁니다. 짐작도 안 되는 거대한 작업량, 그리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냄새. 이것이 티리언 퍼플을 색깔의 왕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이 보라색으로 염색된 옷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색이라고 진심으로 감탄을 했을 겁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눈엔 다른 색과 전혀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색일 뿐인데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에 열광하고 감탄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건 정말 아름다운 게 맞는 걸까요? 박쥐나 뱀은 적외선을 볼 수 있고 개나 고양이는 자외선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볼 수 없는데 말이죠. 인간들이 볼 수 없는 빛을 보는 이 동물들의 눈에는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런데 최근에 신기한 연구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색을 보게 만드는 실험이었죠. 눈에 특수한 레이저를 발사해서 얻어낸 결과인데 이 원리가 간단하면서도 꽤 신기합니다.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원추세포 혹은 원불세포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르시거나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원추세포는 빛에 반응하는 세포입니다. 이 빛의 색을 인식하는 역할을 하죠. S와 M, L 세 종류로 나뉘는데 각각 좋아하는 색이 있어요. S는 파란색, M은 초록색, L은 붉은색을 좋아하죠. 우리의 뇌는 이 반응하는 원추세포들의 구성 비율을 보고 색을 인식하고요. 예를 들어서 L과 S가 더 열렬히 반응했다면 뇌는 보라색으로 인식할 겁니다. L과 M이 열렬히 반응했다면 주황색으로 인식을 할 거고요. 자, 여기에서 연구팀은 기묘한 생체 실험을 하나 제안합니다. 정확히 딱 한 종류의 원추세포만 반응을 시켜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자. 사실 이런 일은 절대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색이 아니더라도 일단 빛이 들어오면 원추세포들은 그 정도만 다를 뿐 다 반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한 종류의 원추세포만 찍어서 반응을 시켜보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아주 가는 레이저를 눈에 쏴서 원추세포를 하나씩 정밀 타격하는 거죠. 그리고 이 논문이 바로 이 실험을 실제로 구현시킨 결과물입니다. 이 논문에 소개된 실험 과정은 정말 엄청난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원추세포 하나의 크기는 2마이크로미터 정도입니다. 이 작은 점들이 망막에 빽빽하게 몰려있는데 이 원추세포들이 각각 S, M, L 중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 초정밀 레이저를 완벽하게 조준해서 눈에 발사해야 합니다. 원하는 세포 하나하나를 다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정확도로 말이죠.
그런데 세포가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움직이면 그걸 쫓아가서 조준을 해야 하죠. 연구팀이 이걸 해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수천 개의 움직이는 세포를 동시에 조준해서 맞춰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기술로 M세포에만 자극을 줘서 반응을 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실험자들은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눈에 이상한 색깔이 보였던 건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엄청나게 선명한 색이었습니다. 현실에선 청록색에 가까운 색이었다고 하는군요. 연구팀은 이 색에 OLO, 올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M세포만 작동시켰다는 의미의 이진법 숫자에서 따온 이름이었죠. 눈으로 올로를 본다는 건 자연계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이 색을 본 건 이 실험에 참여한 5명의 참가자뿐인 겁니다. 눈으로 절대 볼 수 없는 색을 눈으로 봤다. 역설처럼 들리는데 사실이네요.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서 볼 수 없는 것을 봤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뭔가 섬뜩합니다. 이런 식의 조작이 시각뿐만 아니라 쪽각, 후각, 미각, 청각도 모두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기술이 상용화되는 미래가 펼쳐진다면 그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걸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한편의 공상과학 소설 같은 연구였습니다. 매미가 노래하는 거 들어보실래요? 잘 들어보면 익숙한 멜로디가 들리실 겁니다. 들으셨나요? 파엘벨의 캐논이 들리셨다면 정답입니다. 이건 매미 소리에 따로 음을 입힌 게 아닙니다. 매미의 진짜 울음소리를 녹음한 거죠. 이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는 매미의 몸에 전기를 가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매미를 스피커로 변신시켰습니다. 원리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까요? 매미는 근육과 진동막을 이용해서 소리를 냅니다. 근육이 수축하면 진동막이 파르르 떨리면서 이 진동에 의해 찍 하는 소리가 나죠. 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계속 반복하면 진동막이 지속적으로 떨릴 테니까 찌 하면서 지속음이 만들어지겠죠. 일반적으로 매미는 1초에 수십 번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아는 그 매미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때 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 속도가 매미 소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리의 높낮이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수축과 이완 속도가 빠를수록 진동막도 더 빠르게 진동하면서 더 높은 음이 나는 거죠. 근육의 수축과 이완 속도에 따라 매미가 내는 음이 달라진다. 바로 이게 매미를 스피커로 만드는 연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육의 움직임은 간단하게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전기가 가해지면 수축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가해진 전기를 끊으면 다시 이완하고요. 그러니까 전기를 가했다가 끊었다가를 반복하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매미에 적용시켜 볼까요? 우선 매미의 몸에 전극을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 전기를 흘렸다 끊었다를 반복할 건데 이거를 적은 진동수로 반복할 겁니다. 그러면 진동판이 천천히 진동할 테니까 낮은 소리가 나겠죠. 반대로 높은 진동수로 반복을 하면 높은 소리가 날 거고요. 그러니까 전기 신호의 주파수에 따라 음이 달라지는 건데 각 음계에 대응하는 주파수를 구하면 파엘벨의 캐논도 연주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하긴 한데 이런 연구는 무슨 쓸모가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연구자의 해설이 또 흥미롭습니다. 매미는 최대 120dB의 엄청나게 큰 소리를 냅니다. 이건 자동차 경적 소리에 맞먹는 크기죠. 스피커로 이 정도의 소리를 내려면 꽤 많은 양의 전기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매미를 스피커로 만들면 이 매미의 작은 근육을 움직일 정도의 미세한 전기만 가지고도 120dB의 큰 소리를 만들 수 있죠. 전기를 쓰기 힘든 위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알림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매미 스피커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곤충을 조작하는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퀴벌레나 잠자리를 드론처럼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게 만드는 연구가 대표적이죠. 재난 현장에서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곤충을 보내서 수색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곤충처럼 작은 로봇을 만드는 건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하지만 이미 완성형인 곤충을 조작만 가능하도록 만드는 기술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꽤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죠. 매미 스피커도 그렇고 곤충 드론도 그렇고 현재 인간의 기술력으로는 만들 수 없는 스펙의 로봇들을 자연의 힘을 빌려서 구현하고자 하는 접근이 신선하면서도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인류는 언제쯤 인간의 기술력만으로 모기와 똑같은 스펙을 가진 로봇 모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개발돼서 꼭 한번 보고 싶네요.
도시에 사는 매가 신호등의 빨간 불을 이용해서 사냥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냥 과정이 한 편의 논문으로 출판됐죠. 이 기발한 사냥법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미국 뉴저지의 한 마을입니다. 마을의 모습은 평범하기 그지없습니다. 긴 도로가 있고 도로의 양옆에는 집들이 늘어서 있죠. 도로는 사거리로 이어지고 사거리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에는 작은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30초였던 보행신호가 90초로 늘어납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함이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소리신호도 함께 내주고요. 이 버튼이 눌릴 때면 늘어난 보행신호 때문에 마을엔 작은 교통 정체가 생기지만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소보다 조금 더 신호대기 차량이 많아지는 정도? 이 집에는 평범하게 화목한 한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집 앞마당에서 조촐하게 바베큐 파티를 즐기곤 했죠. 파티가 끝난 다음 날이면 마당에는 작은 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새들은 마당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와 작은 음식 조각들로 그들만의 파티를 즐겼죠. 그리고 이 파티를 먼 곳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매는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저 멀리 먹잇감들이 잔디밭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죠. 하지만 매는 섣불리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뛰어들었다가는 눈치 빠른 새들이 휘리릭 도망을 가버릴 테니까요. 완벽한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매는 그 타이밍을 알고 있습니다. 한 보행자가 신호등의 버튼을 누릅니다. 잠시 후 보행신호가 켜지고 신호등에선 시각장애인을 위한 신호음이 울리죠. 이 소리를 들은 매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단 매는 표적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집 마당의 큰 나무에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차분히 기다립니다. 잠시 후 평소보다 길어진 보행신호 탓에 도로에는 작은 교통 정체가 생깁니다. 신호대기 차량의 줄이 점차 길어지기 시작하죠. 줄이 충분히 길어졌을 때 매는 비행을 시작합니다. 신호대기 차량들의 몸을 숨긴 채 은밀하게 건너편 집까지 날아가죠. 이제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매는 재빠르게 자동차 사이를 날아 파티를 벌이고 있던 작은 새를 덮칩니다. 차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매를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냥에 성공한 도시매는 작은 새를 움켜쥔 채 유유히 자리를 떠납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출근길에 우연히 이걸 목격한 연구자는 이게 그저 운 좋게 타이밍이 맞아서 생긴 해프닝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에 걸쳐서 총 12시간을 관찰했는데 총 6번 이와 같은 사냥 패턴을 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신호등에서 신호음이 울리면 매가 등장하고 자동차 줄이 길어지면 사냥을 시작하는 동선까지.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고도의 사냥 전략이었죠. 이처럼 새가 도시에 적응한 모습을 보이는 사례들은 이것 말고도 꽤 많이 있습니다. 까마귀는 딱딱한 호두 껍질을 깨기 위해서 일부러 호두를 도로 한가운데 떨어뜨리곤 합니다. 지나가던 차가 호두를 밟고 지나가면 까마귀는 알맹이를 물고 날아가죠. 논밭에서 트랙터 뒤를 쫓는 매도 있습니다. 트랙터가 경작을 하면서 지나가면 농작물 사이에 숨어있던 메뚜기들이 숨을 곳을 잃고 들판의 모습을 훤히 드러내거든요. 로드킬이 자주 일어나는 도로 주변을 주기적으로 순찰하는 새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인간이 정말 지구의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겉모습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활 방식까지도 바꾸고 있는 거니까요. 아주 긴 시간이 지났을 때 동물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인간과 동물이 둘 다 자연스럽게 순간이동 장치를 이용하는 미래를 상상해보니 조금 웃기기도 하고 그렇네요. 오늘은 짤막한 생물학 이야기 3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왜 동물은 수컷이 더 화려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동물은 수컷이 더 화려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작은 수컷이 화려한 깃털을 갖고 있고 사자도 수컷이 풍성한 갈기를 갖고 있죠. 그런데 왜 그런 걸까요? 이걸 설명해주는 이론이 핸디캡 이론입니다. 수컷의 화려함은 핸디캡입니다. 화려한 깃털과 풍성한 갈기는 사냥과 생존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죠. 수컷에게는 이 핸디캡이 자랑인 겁니다. 나는 이런 핸디캡을 갖고 있음에도 건재하게 살아남을 정도로 강하다 라는 메시지를 암컷에게 보내는 거죠. 물론 이게 그다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치호에겐 먹이를 씹기 힘들 정도로 긴 송곳니가 수컷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메갈로케로스에겐 툭하면 나뭇가지에 걸리는 3m의 거대한 뿔이 수컷의 자랑거리였죠. 그리고 이들은 지구의 큰 기후변화가 들이닥쳤을 때 생존 경쟁에서 밀려서 결국 멸종하고 말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부리는 멋이라니 이걸 멋있다고 해야 할지 무모하다고 해야 할지 전 잘 모르겠네요.
입진드기라는 진드기가 있습니다. 이 진드기는 교미가 좀 특이합니다. 입진드기의 암컷은 단 한 번의 교미만으로도 정자주머니가 가득 차서 다른 수컷의 정자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수컷도 이를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암컷의 첫 교미 상대가 되고 싶어 하죠. 당연히 수컷의 암컷 쟁탈전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이 과열되면 기행이 벌어지기 마련이죠. 암컷의 첫 교미 상대가 되기 위해 수컷은 다소 무서운 전략을 꺼내들었습니다. 아직 채 탈피도 하지 않은 암컷의 번데기를 찾아다니는 거죠. 암컷 번데기를 찾으면 그 위에 앉아 사흘을 꼬박 기다립니다. 마침내 탈피가 시작되면 수컷은 암컷을 번데기에서 끄집어낸 뒤 허겁지겁 교미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교미가 벌어지고 있으면 주변에 다른 수컷들이 달려들기 때문이죠. 암컷을 놓고 수컷들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싸움이 시작되면 수컷들은 식물즙을 빨아먹을 때 쓰던 주둥이를 이리저리 휘두르면서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이 싸움에서 살아남는 오직 한 마리의 승자만이 암컷을 차지할 수 있죠. 지금도 작은 세계 어딘가에선 진드기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을 겁니다. 진드기처럼 작은 미물들도 이렇게나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서글프기도 합니다. 우생학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우수한 유전자를 선별하여 교배시키면 우수한 종으로 개량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뭐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인간의 우수한 유전자를 선별하여 교배시키면 우수한 종으로 개량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생학은 인간 품종 개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똑똑하고 건강한 사람과 결혼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열등한 인간의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라는 끔찍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학설이죠. 그리고 이 끔찍한 주장이 국가 정책으로 시행됐던 역사가 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벌인 홀로코스트가 가장 대표적이긴 한데 의외로 그 외에도 꽤 많은 나라에서 이 우생학에 기반한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1900년대 초 미국의 32개 주에선 장애인이나 범죄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불임 수술을 강제 시행하는 단종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런 단종법은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유럽 국가들에서도 시행이 되었고 수만 명이 불임 수술을 당했죠. 일본은 우생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반강제적으로 불임과 임신 중절 수술을 1996년까지 시행했습니다. 대한민국도 1973년에 모자보건법을 도입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불임 수술 강요를 법제화했던 역사가 있고요. 하나의 잘못된 학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한 이 세 개의 이야기는 문예춘추사에서 나온 책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생물학 이야기에 실린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생물학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고 이걸 인간 사회로 확장시켜서 철학적인 고민까지 해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책이죠. 과학, 인문학, 인간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즐겁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영상 설명글에 책 구매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카지노에선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카지노가 플레이어의 판단력을 떨어뜨리게끔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카지노에 창문과 시계가 없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일 겁니다. 시간 감각을 잃고 밤낮으로 게임에만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죠. 끊임없이 쏟아지는 화려한 조명과 현란한 소리는 사람을 극도로 흥분시켜서 이성을 마비시키고요. 또한 카지노의 기계들은 패배를 교묘하게 승리로 위장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가 100달러를 걸어서 40달러를 땄다면 결과적으로 60달러 손해를 본 것이지만 카지노의 기계는 이 40달러를 딴 사실을 강조하면서 반짝이는 조명과 요란한 소리로 크게 축하를 해줍니다. 돈을 잃었다는 생각을 묻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한 번이면 속지 않겠지만 빠르고 단순하게 또 끊임없이 반복되는 카지노 게임의 특성과 맞물리면 플레이어는 정말로 자신이 얼마를 잃었고 얼마를 땄는지를 잊고 생각 없이 게임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카지노는 불빛의 색깔로도 플레이어의 행동을 조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위험한 불빛의 색은 바로 파란색입니다. 근데 이게 뭐 특별한 파란색이 아니고 우리가 하루에도 몇 시간씩 마주하는 바로 그 블루라이트가 범인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킵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게 좋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블루라이트가 뇌를 깨워서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대로 사무실이나 교실에선 블루라이트가 일이나 공부의 능률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블루라이트가 도박판에 적용이 되면 플레이어는 자신감을 얻고 용감해집니다. 실제로 연구팀은 15명의 참가자에게 모의 도박 게임을 시켜봤습니다.
게임은 특별한 전략이 필요 없이 단순하게 확률로만 승리와 패배가 정해지는 형식이었고 플레이어는 각각 7판의 연습 게임을 한 후에 140판의 게임을 반복했습니다. 이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기본 참가비 $50에 게임의 성과에 따라서 최대로 보너스 $50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플레이어들이 게임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운 겁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플레이어들이 모르게 모든 플레이어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게임의 밸런스를 조정했다고 하네요. 도박 게임은 블루라이트가 강한 방과 따뜻한 조명의 방, 이 두 환경에서 진행이 됐는데 플레이어의 선택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같은 플레이어라도 블루라이트가 강한 환경에서는 손해를 그다지 크게 인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루라이트 환경에선 플레이어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위험한 선택을 하기가 더 쉽다는 거죠. 만약 이게 실제 카지노였다면 플레이어는 푸른 조명 아래에서 붉게 충혈된 눈으로 위험한 배팅을 반복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 이건 카지노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도박은 카지노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안에서도 한탕을 위한 염원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기들이 내뿜는 밝은 푸른 빛 속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위험한 배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배팅을 말이죠. 인간의 정신과 지성은 놀랍도록 뛰어난데 또 이런 별것 아닌 자극들의 그 뛰어남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인간이 정말 약한 존재라는 것도 실감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블루라이트 필터를 끼면 승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헛된 꿈은 절대로 꾸지 마세요. 블루라이트는 극히 일부 요소일 뿐입니다. 애초에 절대로 플레이어가 이길 수 없게 설계된 게임입니다. 도박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반드시요. 지금 바로 고양이가 자는 모습을 상상해 볼까요? 고양이의 등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나요? 왼쪽을 향하고 있나요? 혹시 고양이를 키우신다면 고양이가 자고 있을 때 등을 어느 쪽으로 두고 자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도 왼쪽으로 등을 돌리고 자고 있을 확률이 높을 겁니다. 대략 2배 정도 높겠네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냐고 물으신다면 이 논문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고양이가 어떤 방향으로 누워서 자는지 연구한 논문입니다. 참 별 연구가 다 있죠. 연구팀은 유튜브에 있는 고양이 영상을 싹싹 긁어 모아서 이 논문을 썼습니다. 연구 자료로 무슨 유튜브 영상을 활용하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괜찮은 방법입니다. 유튜브에 고양이를 검색해보시면 정말 각양각색의 수많은 고양이가 가득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고양이들은 나이, 성별, 사는 곳, 자는 장소, 자는 시간 등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그야말로 불특정 대다수의 샘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비교 연구를 위한 자료로선 최적의 조건입니다. 연구팀은 이 수많은 고양이 영상들 중에서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만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적어도 10초 이상 자는 모습이 나올 것, 머리부터 뒷다리까지 전신이 모두 나올 것, 영상이 선명하게 찍혀있을 것, 셀카 모드로 미러링이 되어 있지 않을 것 등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408마리나 되는 고양이의 수면 자세를 분석했는데 266마리의 고양이가 왼쪽으로 142마리의 고양이가 오른쪽으로 등을 돌리고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숫자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건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연구팀은 이게 뇌와 관련이 있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유류는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때 우뇌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 우뇌는 왼쪽 눈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포유류가 왼쪽에서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 더 빠르게 반응한다는 연구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왼쪽으로 등을 두고 눕는 자세는 왼쪽 눈의 시야를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수면 중 무방비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위기 상황에 대응하려면 왼쪽으로 눕는 게 낫다는 거죠. 물론 이건 아직 완전히 증명된 사실이 아니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만 하나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수천 편의 고양이 영상을 봤을 연구자는 무척이나 행복했을 거란 사실입니다. 어쩌면 고양이 영상을 덕질하다가 나온 연구 주제였을 수도 있겠네요. 역시 모든 연구의 본질은 이 덕질에 있는 듯합니다. 왼손은 우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뇌는 창의적인 사고를 담당하죠. 그래서 왼손잡이는 더 창의적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괴테, 글렌 굴드, 피카소, 지미 핸드릭스. 이 위대한 왼손잡이 예술가들이 왼손잡이의 창의성을 증명해. 어떤가요? 이건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당연하게도 이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뇌가 창의적인 사고를 담당하는지조차 우리는 아직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아직 모르는 것뿐이죠. 실제로 어떤 과학자들은 왼손잡이가 더 창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왼손잡이는 전체 인구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물건들은 오른손잡이에게 편하게 맞춰져 있죠. 이런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왼손잡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더 창의적으로 사고를 하도록 훈련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하죠? 또 다른 근거도 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건축가 또는 건축학과 학생들 중에서 왼손잡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높더랍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미로를 그려보라고 했더니 왼손잡이 학생들은 모두 완벽하게 지시에 따라서 미로를 그렸는데 오른손잡이는 무려 50%나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 어떤 과학자들은 왼손잡이와 창의성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술가와 비예술가 자원봉사자 231명을 대상으로 창의력 검사를 진행했는데 예술가와 비예술가 사이에선 차이가 있었지만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 사이에선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왼손잡이와 창의성에 대해서 상반된 두 주장이 맞붙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주장 모두 과학적으로 탄탄한 근거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죠. 이에 최근 코넬 대학교 연구팀이 왼손잡이와 창의력에 관련된 연구를 싸그리 긁어 모아서 정리하고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이 분석한 건 19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발표된 1000편에 가까운 논문이었습니다. 분석한 결과 일단 대부분의 논문 데이터가 표준화된 방식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설계한 실험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료를 통합하기에 부적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편의 논문 중에서 데이터를 통합하는 데 이용한 건 17편 뿐이었다고 하는군요. 이 17편의 논문 데이터를 모두 종합해봤을 때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에서 창의성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검사에선 오히려 오른손잡이의 점수가 더 높았다고 하는군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팀은 770개의 직업군에 분포된 12,000명의 사람들 중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의 비율도 함께 분석을 했습니다.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특별히 창의성을 요구하는 직업은 물리학자, 수학자, 예술가로 꼽히는데 이렇게 높은 수준의 창의성이 필요한 직업에서도 왼손잡이의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이 내려진 걸까요? 글쎄요, 이것도 정답이라고 하긴 어려울 겁니다. 결국 분석에 반영된 건 17편의 논문뿐이었고 직업 분포 자료도 전 세계인이 아니라 미국인에 한정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선 상관이 없다는 쪽에 더 마음이 기울긴 합니다.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잡이가 부러워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내의 임신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 저희는 새로 이사할 집에 페인트 칠을 하러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페인트 칠을 저 혼자 해야 할 것 같다고요. 잠깐의 혼란 뒤에 이 이야기가 아내의 임신을 의미한다는 걸 알아챈 저는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아기의 성별이 너무나도 궁금해졌죠. 아기의 성별을 정확히 알기까진 대략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저희 부부와 친구, 지인들 사이에선 아들이 좋아 딸이 좋아부터 시작해서 아들이라면 이렇게 놀아줘야지, 딸이라면 이렇게 놀아줘야지, 이런 이야기들이 언제나 가장 즐거운 대화 주제였죠. 그리고 이때 저는 아기의 성별을 알아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입덧이 심하면 딸이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 아들이다, 피부가 안 좋아지면 딸이다, 배가 둥글게 나오면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과학 공부를 오랫동안 했던 저로선 이런 이야기들이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걸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막상 닥치니까 왠지 또 진짜 그럴 것만 같은 느낌이 들고 뭐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제 마음속엔 언제나 아들, 딸 확률은 무조건 반반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아기의 성별이 결정되는 확률이 반반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꽤 유명한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었습니다. 연구팀이 주목한 건 이른바 딸부자, 아들부자인 사람들이 꽤 자주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아기의 성별이 매번 2분의 1 확률로 정해진다면 아들, 딸, 아들, 딸 이렇게 교차로 태어나는 경우도 보여야 될 건데 우리의 경험상 그것보다는 특정 성별로 몰리는 경우가 더 자주 보이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팀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미국 여성 58,007명을 조사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1956년부터 2015년까지 총 146,064명의 아이를 출산했죠. 통계를 분석해본 결과 놀랍게도 아이가 특정 성별로 몰릴 확률이 더 높게 나오더랍니다. 연구팀이 계산한 확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들이 하나일 때 또 아들이 나올 확률은 57%, 아들이 둘일 때 또 아들이 나올 확률은 58%, 아들이 셋일 때 또 아들이 나올 확률은 61%, 딸이 하나일 때 또 딸이 나올 확률은 53%, 딸이 둘일 때 또 딸이 나올 확률은 55%, 딸이 셋일 때 또 딸이 나올 확률은 58%였습니다.
그러니까 딸 부자, 아들 부자가 더 많아 보이는 게 그냥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아들을 낳을 때까지 혹은 딸을 낳을 때까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연구팀은 연달아 같은 성별을 낳다가 마지막에만 다른 성별이 나오는 경우는 아예 제외를 시켜봤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이가 특정 성별로 몰릴 확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성별이 몰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이의 성별을 결정짓는데 어떤 요인이 작용하는지도 아직 모르니까요. 뭐 철분이 작용한다, pH가 작용한다, 온도가 작용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는 많은데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연구만으로 아기의 성별이 편향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수십억 명의 여성이 수십억 명의 아기를 낳는데 이 연구는 고작 5만 명의 미국 여성만 조사를 한 거니까요. 그래도 아주 긴 시간 연구가 누적되다 보면 아기의 성별에 영향을 줄 아주 낮은 가능성의 방법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런 방법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기의 성별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시도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아기를 기다리면서 아들이 있는 미래와 딸이 있는 미래를 둘 다 상상해봤는데 둘 다 너무 행복했거든요. 문득 외계인은 뭘 먹고 사나?가 궁금해졌습니다. 외계 치킨, 외계 피자, 외계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다가 꼭 음식을 먹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음식을 먹는다는 건 그저 에너지를 얻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식물만 해도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뭐 굳이 외계인이 지구생물과 비슷하게 신진대사를 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 음식을 먹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최근 재밌는 연구를 하나 봤습니다. 외계 생명체의 에너지원으로 방사선이 쓰일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이 우주엔 상당히 높은 에너지의 방사선들이 가득 퍼져 있습니다. 우주 탐사 장비가 이런 방사선에 두들겨 맞으면 금방 고장이 나버리곤 하죠. 연구팀이 주목한 건 우주 방사선이 물이나 얼음에 부딪힐 때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우주 방사선이 물과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물이 분해되면서 수소나 과산화수소, 수산화이온 등이 발생하죠. 이 현상을 방사선 분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이 물이 방사선 분해되는 과정에서 전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전자가 생명체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광합성인데 햇빛 대신 우주 방사선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주엔 우주 방사선이 아주 가득합니다. 이제 물만 있으면 되겠네요. 의외로 물도 가득합니다. 먼저 화성을 보면 화성의 지하에 바다가 있다는 관측 결과는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토성의 위성 중 하나인 엔셀라두스에선 수증기가 막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뿜어져 나올 때마다 초당 300리터의 엄청난 양이 뿜어져 나오죠. 물 하면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지하에 깊이 100km의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유로파는 태양계에서 물이 가장 풍부한 천체가 됩니다. 언젠가 인류가 이 천체들의 발을 직접 딛고 땅을 파볼 수만 있다면 이 지하에 묻힌 깊은 바닷속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생명체들과 마주치는 것도 기대해볼 수 있겠네요. 뭔가 미스터리한 외계인들의 지하 세계가 그려지지 않나요? 바닷속에서 우주 방사선 일광욕을 하면서 부른 배를 두들기는 외계인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뭐 저는 외계인이 외계 치킨을 뜯는 모습이 더 궁금하긴 하지만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활하는 외계인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것도 재미있네요.